안녕하세요. 이번에 어댑티브 퍼포먼스를 활용한 모바일 단말의 지속 성능 최적화에 대한 발표를 맡은 삼성전자 강문성입니다. 저는 갤럭시 단말과 모바일 게임 사이에서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 성능을 최적화하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지속 성능이란 Sustained Performance, 즉 단시간에 잠깐 나타나는 성능이 아니라 30분 혹은 1시간 정도의 비교적 긴 시간 동안 가능한 꾸준하게 유지되는 성능을 말합니다. 발표에 앞서서 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그중 그래픽 개발 부서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VR 관련해서 개발을 담당하다가 최근에는 게임 데브팀으로 소속이 되어서 안드로이드의 게임 생태계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할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본 내용에 앞서서 간단하게 저희 팀 갤럭시 게임 데브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갤럭시 단말에서 게임 개발을 위해 만든 게임 SDK에 대해 설명을 드린 후 유니티와 협력하여 개발한 어댑티브 퍼포먼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내용에 앞서서 저희 팀 갤럭시 게임 데브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은 2016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팀입니다. 당시 갤럭시 단말이 안드로이드 최초로 그래픽 API인 불칸 API를 도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팀입니다. 현재는 다음과 같이 세계 각지에 여러 삼성 연구소에 팀이 배치되어서 각 지역의 게임사와 협력을 수행하거나 혹은 때때로 함께 모여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2016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도 다양한 회사들과 협력을 진행했는데, 5년의 세월이 지난 만큼 보시는 것과 같이 많은 게임사 혹은 게임 엔진 회사들과 협력을 진행했습니다. 저희 팀 게임 데브에서 하는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희 부서는 안드로이드의 GPU 칩셋인 말리와 아드레노의 드라이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협력 회사들로부터 GPU 드라이버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보고되는 경우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법이나 혹은 우회 방법에 대한 솔루션 등을 제공합니다. 덧붙여서 최근 안드로이드 GPU는 게임 드라이버라고 불리우는 솔루션을 통해 스토어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제공합니다. 이것 또한 저희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참여하여서 추진하였던 솔루션입니다. 두 번째로는 게임 엔진 최적화 업무입니다. 유니티 혹은 다른 게임 엔진 회사들과 협력을 하여서 엔진의 최적화 패치들을 컨트리뷰션하기도 하고, 오늘 소개드릴 어댑티브 퍼포먼스와 같은 솔루션들을 개발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개발 툴 및 SDK입니다. 2018년 SDC에서 단말의 상태 정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모니터링 툴인 GPU 와치를 발표했었습니다. 현재도 꾸준하게 개발자분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개선 버전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발표드릴 게임 SDK 등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발표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카테고리는 개발자 지원입니다. 저희 팀의 중점 업무 중 하나인데요. 게임 회사에 파견을 직접 나가서 지원을 하거나 혹은 원격으로 엔진 최적화를 지원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덧붙여서 협력을 진행하는 개발사에는 갤럭시 단말을 대여해주는 등의 지원도 합니다. 이와 같이 저희 갤럭시 게임 데브팀은 기본적으로 갤럭시 단말, 더 나아가서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게임을 개발하는 생태계를 더욱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는 팀입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발표할 본 내용 중 첫 번째인 게임 SDK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름 그대로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API들을 제공하는 게임 SDK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게임 SDK를 왜 만들었는지, 그 목적과 게임 SDK가 무엇을 하고 할 수 있는지, 그 역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게임 SDK를 왜 만들었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알기 위해선 그와 관련된 배경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장에서 말하는 모바일 디바이스는 갤럭시와 같은 안드로이드 디바이스를 말합니다. 데스크톱의 CPU 및 GPU는 열이 발생할 때 그 열을 히트파이프나 아니면 물과 같은 매개체를 통해서 열원으로부터 열을 냉각장치로 이동시킵니다. 그 후 팬 등의 냉각장치를 이용하여 열을 식히는 액티브 쿨링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데스크톱보다는 조금 부족하지만 랩톱과 같은 휴대기기도 마찬가지로 액티브 쿨링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반면에 안드로이드 모바일 디바이스들은 몇몇 예외 케이스를 제외하면 팬을 이용한 적극적인 쿨링은 하지 않고 히트파이프나 증기챔버 등을 활용하여 AP에서 발생하는 열을 최대한 단말의 여러 면적으로 분산시킨 후 그 열을 공기 중으로 발산시키는, 즉 패시브 쿨링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두 쿨링 시스템 모두 게임과 같이 작업량이 많은 일을 수행하는 경우 시스템에서 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식히기 위한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액티브 쿨링 시스템에서는 여기서 비교적 훨씬 효율적으로 온도를 안정화시킵니다. 제가 직접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온도를 기록해 봤는데요. 게임 플레이 초기에는 팬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이전에 잠시 시스템의 온도가 치솟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온도가 다시 안정화되는 양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데스크톱의 액티브 쿨링 시스템의 경우는 몇몇 예외 케이스를 제외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발열은 크게 문제가 되는 요소가 아닙니다. 하지만 패시브 쿨링 시스템을 사용하는 모바일 디바이스의 경우는 이야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게임을 플레이할 때 지속적으로 온도가 상승하며 시스템은 이러한 발열을 해소하기 위해서 AP가 발생시키는 열을 줄이기 위해 CPU 혹은 GPU의 프리퀀시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는 지점을 온도에 의한 스로틀링이 발생하는 지점이라고 흔히들 표현하는데요. 이러한 스로틀링이 발생한 후 게임은 타겟 FPS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리소스를 시스템으로부터 충분하게 얻지 못하게 되고 결국 이것은 FPS가 하락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게임 유저들은 나쁜 게임 경험을 제공받게 됩니다. 모바일 디바이스는 이때 스로틀링 이후에 온도를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특히 게임으로부터 지속적인 부하를 받는 상황에서는 스로틀링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게임 SDK가 생겨난 이유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단말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일들은 게임들이 알기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의 게임들은 발열이 발생할 때 시스템으로부터 리소스를 적게 받으면 적게 받은 만큼 그만큼 낮은 FPS를 유지하는 것으로 이런 수동적인 역할만 수행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도 저희 단말에서는 내부적으로 최대한 좋은 게임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발열과 성능을 최대한 만족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솔루션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게임과 단말 사이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점에서부터 시작해서 개발된 것이 바로 게임 SDK입니다. 그러면
게임 SDK가 무엇을 하느냐, 그 역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역할은 바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안드로이드에서는 여러 가지 온도 정보를 제공하는 API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 입장에서는 어떤 기준점에 의해서 단말의 성능이 억제되기 시작하는지 그 기준점에 대한 정보를 모릅니다. 게임 SDK는 이러한 기준점을 알려주는 API를 제공합니다. 게임 SDK의 On High Temp Warning이라는 API는 리스너를 등록했을 때 콜백을 통해서 발열에 대한 단말의 상태를 세 가지로 분류하여서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발열이 발생하지 않는 정상 상태. 두 번째는 스로틀링이 발생하기 직전을 알리는 스로틀링 임미넌트 상태. 마지막으로 스로틀링이 발생했음을 알리는 스로틀링 상태입니다.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이러한 단말의 상태 정보만 알게 되어도 게임은 다양한 시도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로틀링 임미넌트 상태에 도달하면 타겟 FPS를 낮추거나 혹은 기타 다양한 게임 속의 퀄리티 값들을 조절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들이 효과적으로 게임의 부하를 줄일 수 있으면 단말이 스로틀링 상태에 도달하기 이전에 발열을 성공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온도에 대한 정보는 단순하게 발열 상태 정보만 있지 않습니다. 갤럭시 단말을 비롯한 모바일 단말에는 AP, 배터리 등의 여러 부품에 온도 센서가 있습니다. 저희가 협업을 진행했었던 회사들 중에는 안드로이드 API를 통해서 배터리 온도를 활용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 값은 단말의 국지적인 온도만을 알려주는 값이기 때문에 단말의 전체적인 온도를 표현하기에는 그 대표성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게임 개발사가 발열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하지 못한 정보를 구한 경우가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게임 SDK는 대표성이 있는 값을 도출해내어 단말의 표면 온도를 제공합니다. 이 값은 0부터 10 사이의 실수값으로 나타내어지며 저희는 이를 온도 레벨이라고 표현합니다. get high precision skin temp 레벨 함수를 통해서 말씀드린 온도 레벨을 구할 수 있는데 앞장에서 설명드린 콜백 함수는 이 단말의 온도 상태가 변화하는 그 정확한 시점을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받는 용도로 쓸 수 있다면 이 함수는 게임 입장에서 원하는 시점에 직접 쿼리를 하여서 온도의 트렌드를 보다 더 정확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파악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단말의 병목 현상을 탐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정보인 GPU 프레임 타임 정보를 제공하는 API입니다. CPU의 프레임 타임은 최종 랜더 타겟을 프레젠트하는 주기 등을 이용해서 게임 스스로 구할 수 있는 값입니다. 이것을 게임 SDK가 제공하는 GPU 프레임 타임 정보와 함께 이용하면 병목 현상을 탐지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게임이 부하가 발생하는 경우에 CPU에서 병목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GPU에서 병목이 발생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부하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둘 중 어느 쪽이 더 여유가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척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병목 현상을 파악할 수 있으면 2장에서 설명드릴 전력 관리, 즉 파워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습니다. 게임 SDK는 CPU와 GPU 프리퀀시를 조절하는 API를 제공합니다. 2장에서 설명하는 setFreq-level이라는 함수인데요. 이 함수는 프리퀀시 값 자체가 아닌 0부터 특정 값까지 환산이 된 CPU, GPU 레벨을 입력으로 받습니다.
이 함수를 병목 탐지 알고리즘과 함께 사용하면 단말의 부하 상태를 조절하는 파워 매니지먼트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겟 FPS가 60인 게임이 16.6ms 이내로 프레임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는 시스템으로부터 리소스를 충분하게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시에서 두 번째 프레임이 그런 상황인데요. 이때 CPU와 GPU 중 어느 쪽에서 병목이 발생하는지 파악한 후 만약에 CPU가 병목을 일으키면 CPU 레벨을 높임으로써 FPS를 안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 GPU에 의해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GPU 레벨을 높여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타겟 FPS를 만족하는 경우더라도 만약에 불필요하게 시스템의 리소스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 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리소스를 낭비한다는 것은 결국 게임의 장기적인 퍼포먼스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타겟 프레임 타임보다 더 빠른 프레임 타임이 일정 시간 유지되는 경우 이와 같이 시스템의 리소스를 낭비한다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CPU, GPU 레벨을 낮춤으로써 시스템의 리소스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저희는 파워 매니지먼트라고 표현합니다. 단말의 온도 정보와 병목 탐지, 그리고 CPU, GPU 레벨을 조절하는 API 등을 통해서 게임 개발자가 적절하게 게임과 단말의 상태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게임 SDK의 사용 목적을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첫 번째로 갤럭시 단말의 상태 정보, 즉 온도나 발열 상태 등의 그런 정보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 위의 정보를 토대로 단말의 상태를 조절하거나 게임의 품질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급격한 성능 저하를 피하고 지속 성능을 최대한 높여서 좋은 게임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아직 저희는 게임 SDK 자체는 퍼블릭 릴리즈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API 각각의 역할과 사용법은 다소 단순하고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이를 적절하게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스템의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유용하지만 이를 조절하는 것은 위험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오용되는 경우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단말의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삼성은 유니티와 직접 협력을 하여서 게임 SDK를 보다 더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담당하는 솔루션인 어댑티브 퍼포먼스를 유니티와 함께 개발했습니다. 어댑티브 퍼포먼스는 유니티 패키지 중 하나로서 앞서 설명드린 게임 SDK의 API들에 대한 인터페이스 역할을 함과 동시에 더 나아가 기본적인 파워 매니지먼트를 수행합니다. 유니티 엔진을 사용하는 게임 개발자분들은 이러한 어댑티브 퍼포먼스를 활용하여서 갤럭시 단말에서 게임의 품질과 성능의 균형을 맞춰 지속 성능을 극대화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댑티브 퍼포먼스는 2019년 3월 GDC에서 최초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병목 탐지 알고리즘을 탑재하였고 빌트인으로 자동화된 전력관리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개발자가 직접 스크립트를 통해 게임의 퀄리티를 조절할 수 있도록 온도 정보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유니티 데모 중 하나인 메가시티를 샘플로 하여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가시티는 모바일에서 사용되기에는
매우 무거운 로드를 갖고 있는 데모입니다. 하지만 어댑티브 퍼포먼스를 이용하여서 무거운 로드를 보다 더 완화하여 모바일 단말에서도 구동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영상에서 왼쪽 부분이 어댑티브 퍼포먼스를 사용한 예고, 오른쪽 부분이 사용하지 않은 경우인데, 이 샘플에서는 LOD 바이어스를 이용하여 온도가 증가할 때 이 값을 조절하는 방향으로 게임의 퀄리티를 조절하였습니다. 상단에 표시되는 FPS를 통해서 어댑티브 퍼포먼스를 활용한 경우가 더 좋은 성능을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댑티브 퍼포먼스가 출시된 이후 여러 게임 타이틀에서 이를 적용하여서 게임들을 출시했는데요. 이 중 특히 저희가 게임 데브 활동을 통해서 직접 협력을 한 타이틀인 콜 오브 듀티 모바일과 헌드레드 소울, 그리고 마구마구를 통해 어댑티브 퍼포먼스 적용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콜 오브 듀티 모바일 같은 경우는 어댑티브 퍼포먼스가 최초로 적용된 타이틀인데요. 저희가 직접 중국 텐센트에 파견을 나가서 협력을 한 케이스입니다. 이때 저희는 게임 내 동적으로 변환되는 퀄리티로는 섀도우 디스턴스, 폴리지 LOD, 애니메이션 LOD, 그리고 타겟 FPS 등을 사용했습니다. 더불어 기본적으로 어댑티브 퍼포먼스가 갖고 있는 병목 탐지 알고리즘, 그리고 CPU와 GPU를 조절하는 파워 매니지먼트가 사용되었습니다. 동적으로 변환되는 게임 퀄리티는 게임사에서 제공해준 범위 내에서 그 값들이 변경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유저들의 플레이에는 크게 저해되지 않는 정도에서 게임 부하에는 도움이 되는 값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서 제한이 되도록 하는 것에 그 중점을 두었습니다. 섀도우 디스턴스 같은 경우 50에서 80까지 퀄리티가 동적으로 변화하는데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그 값이 변할 때마다 게임의 씬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 폴리지 LOD, 애니메이션 LOD, 그리고 타겟 FPS도 마찬가지로 시각적인 변화와 게임의 부하 사이에서 최대한 균형을 맞추도록 범위가 결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댑티브 퍼포먼스를 사용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에 지속 성능을 측정했을 때 다음과 같이 FPS는 4 정도 더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말의 온도도 2도 정도 더 낮은 값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CPU 프리퀀시의 경우 어댑티브 퍼포먼스를 사용한 경우가 전반적으로 더 낮은 값을 유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낭비되는 값을 최대한 줄여서 GPU 프리퀀시가 더 높게 유지되도록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단말의 발열이 억제되고 그리고 성능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2020년 출시된 마구마구의 경우도 어댑티브 퍼포먼스를 적용한 사례입니다. 결과를 바로 설명드리면 FPS는 2 정도 더 높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어댑티브 퍼포먼스가 사용된 경우 불필요한 CPU 사용이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성능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수준의 온도를 만족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적용 사례인 헌드레드 소울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어댑티브 퍼포먼스가 적용된 경우 FPS에서 4 정도 이득이 있었고 단말 온도에서도 2도 정도 이득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댑티브 퍼포먼스를 적용했을 때 CPU 부하가 많이 줄어들어서 온도와 성능에도 많은 도움을 준 케이스입니다.
지금까지 어댑티브 퍼포먼스 1.0에 대한 설명과 이를 적용한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소개드리고 싶은 주제는 바로 어댑티브 퍼포먼스 2.0 버전입니다. 어댑티브 퍼포먼스 2.0은 1.0 버전과 비교했을 때 개발자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UI와 UX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하였습니다. 1.0 버전에서도 지원하였던 파워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더욱 개선되었으며 특히 퀄리티 조절과 관련된 부분에서 많은 개선이 있었습니다. 1.0 버전에서는 기본 제공되는 동적 퀄리티가 없었지만 2.0 버전에서는 프리빌드로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는 동적 퀄리티가 제공됩니다. 특히 1.0 버전에서는 동적 퀄리티를 위해서 스크립트 기반으로 추가적인 구현을 해야 했지만 2.0 버전에서는 UI를 통해서 기본 내장되어 있는 동적 퀄리티들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댑티브 퍼포먼스 2.0은 유니티 2019.4 LTS 버전부터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 이후 버전의 유니티 엔진을 사용하시면서 어댑티브 퍼포먼스 사용에 관심이 있으신 개발자분들은 가능하면 최대한 최신 버전의 어댑티브 퍼포먼스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어댑티브 퍼포먼스를 활성화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요. 유니티 엔진의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패키지를 설치해 보니 최신 버전인 2.0.2 버전이 디폴트로 지정되어 있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최신 버전을 설치하시고 싶으시면 버전 쪽을 확장하셔서 왼쪽 그림과 같이 다양한 버전의 어댑티브 퍼포먼스가 등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최신 버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패키지 디스크립션의 스크롤을 내려보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어댑티브 퍼포먼스의 다양한 샘플들이 등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쉽고 간단하게 샘플들을 설치해 볼 수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샘플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댑티브 퍼포먼스 패키지를 설치하고 나면 프로젝트 세팅으로 진입했을 때 어댑티브 퍼포먼스 탭이 따로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갤럭시 단말에서 어댑티브 퍼포먼스가 활성화되려면 그림에서 강조된 부분인 삼성 안드로이드 프로바이더가 체크가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댑티브 퍼포먼스 2.0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개발자분들이 보다 더 쉽게 어댑티브 퍼포먼스를 사용할 수 있게끔 UI와 UX 등에 중점을 하여서 개발했는데요. 시뮬레이터를 지원함으로써 단말에 게임을 직접 설치하지 않고도 에디터 상에서 어댑티브 퍼포먼스의 동작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GUI를 통해 어댑티브 퍼포먼스에 기본 내장된 동적 퀄리티들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적 퀄리티 변환, 저희는 퀄리티 스케일러라고 부르는데요. 이 퀄리티 스케일러들에 대한 설정 관련 내용을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댑티브 퍼포먼스 설정창에서 스케일러 세팅즈라는 항목을 보시면 각 퀄리티 스케일러의 이네이블드 항목을 체크함으로써 해당하는 퀄리티 스케일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요. 옆에 있는 비주얼 임팩은 이름 그대로 시각적인 변화를 얼마나 둘지를 정하는 정도입니다. 이 비주얼 임팩이 하이일수록 더 시각적인 변화가 크게 느껴집니다. 즉, 어댑티브 퍼포먼스는
퀄리티 스케일러의 비주얼 임팩이 하이일수록 부하나 발열이 발생할 때 해당하는 퀄리티 스케일러의 값을 더 자주 바꾸도록 동작합니다. 그 다음 스케일러 타겟 항목의 경우는 해당 퀄리티 스케일러가 CPU에 영향이 더 큰지 아니면 GPU에 영향이 더 큰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댑티브 퍼포먼스는 GPU 병목이 발생하는 경우 GPU 타겟인 퀄리티 스케일러의 값을 바꾸도록 동작합니다. 퀄리티 스케일러 중 어댑티브 프레임 레이트과 어댑티브 레졸루션의 경우는 각 퀄리티 스케일러의 값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게임에서 설정한 기본 해상도가 1080p이고 어댑티브 레졸루션의 범위가 0.66부터 1.0으로 설정된 경우는 레졸루션의 값이 동적으로 720p에서 1080p 사이의 범위 안에서 변경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어댑티브 퍼포먼스에서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는 각 퀄리티들에 대해서는 개발자분들이 더 이해를 하기 쉽도록 각각 샘플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몇몇 샘플만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로 병목 탐지 샘플의 경우는 샘플 내에서 각각 CPU와 GPU에 부하를 주는 오브젝트들을 배치해서 어댑티브 퍼포먼스가 어떻게 각 부하 상황들을 탐지해내는지 보여주는 샘플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프레임 타임이 타겟 프레임 타임을 만족하는 경우는 빨간색으로 강조된 부분에서 타겟 FPS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이후 부하가 발생했을 때 CPU에서 병목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GPU에서 병목이 발생하는지를 화면에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댑티브 LOD 샘플입니다. 이름 그대로 LOD 바이어스를 동적으로 변화시키는 샘플입니다. 영상에 보시는 것과 같이 부하 상황이 발생했을 때 LOD 값이 동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특정 순간에 오브젝트들의 퀄리티가 변화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다양한 어댑티브 퍼포먼스 샘플들이 있는데요. 상기 명시되어 있는 링크를 들어가시면 각 샘플들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설명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동적 변화 퀄리티 중에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 항목이 있습니다. 갤럭시 S20 그리고 노트 20 등 2020년부터 출시된 단말들 중에는 60으로 고정된 리프레시 레이트가 아닌 48, 60, 96, 그리고 120 등의 다양한 리프레시 레이트를 지원하는 단말들이 있습니다. 게임 SDK도 이러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API를 지원하기 시작했는데요. 어댑티브 퍼포먼스 2.0에서도 이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퀄리티 스케일러들과 마찬가지로 어댑티브 퍼포먼스 설정창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더 높은 리프레시 레이트를 사용하는 경우 더 높은 FPS를 사용할 수 있고 이것은 결국 더 부드러운 화면을 만들어줍니다. 문제는 높은 리프레시 레이트를 사용하는 경우 단말에 매우 큰 부하를 주기 때문에 이것을 오랜 시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어댑티브 퍼포먼스 2.0에서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온도 등의 단말 상황에 따라 자동적으로 리프레시 레이트를 조절하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어댑티브 퍼포먼스 2.0이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는 각 퀄리티 스케일러들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면 기본 내장되어 있는 퀄리티 스케일러 이외에 개발자가 직접 커스텀으로 퀄리티 스케일러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댑티브 퍼포먼스 스케일러 클래스를 상속받음으로써 이를 구현할 수 있는데요.
비주얼 임팩, 스케일러 타겟, 맥스 레벨 변수를 상속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비주얼 임팩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얼마나 자주 바뀔지에 대한 민감도를 대표하는 값입니다. 스케일러 타겟은 이 퀄리티 스케일러가 어떤 부하가 발생할 때 값을 바꿀지를 대표하는 값입니다. 여기서는 GPU 타겟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스케일러는 GPU 병목이 발생할 때 퀄리티 값을 바꾸도록 동작할 것입니다. 맥스 레벨 값은 이 스케일러가 몇 단계의 퀄리티 값을 갖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값입니다. 이 예시에서는 0부터 2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 레벨 값은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0, 1, 2, 즉 3개의 퀄리티 값을 갖고 있는 예시입니다. 어댑티브 퍼포먼스에는 인덱서라는 로직에 의해서 각 스케일러들의 비주얼 임팩, 그리고 스케일러 타겟, 그리고 단말의 온도 상태 등을 종합하여서 각각의 스케일러들이 어떤 레벨의 값을 가져야 할지 결정합니다. 이렇게 결정된 레벨 값은 커런트 레벨에 저장된 후 on 레벨 함수가 호출될 때 사용되는데 on 레벨 함수에서 각 퀄리티의 값을 각 레벨에 매핑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어댑티브 퍼포먼스 2.0을 설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댑티브 퍼포먼스 2.0에 대해 더 많은 이해를 위해서 적용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니티 데모 중 하나인 보트어택은 유니버설 렌더 파이프라인을 지원하는 데모이며 이 프로젝트에 어댑티브 퍼포먼스를 적용했을 때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샘플에서는 어댑티브 퍼포먼스 2.0에서 지원하는 대부분의 동적 퀄리티 변화가 모두 적용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몇몇을 살펴보면 LOD 스케일러의 경우 왼쪽 위 영상과 같이 게임 플레이 도중 동적으로 LOD 값이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위 영상은 어댑티브 레졸루션에 의해서 게임의 해상도가 동쪽으로 변화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래쪽 영상에서는 섀도우 디스턴스 값이 동쪽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댑티브 퍼포먼스를 사용할 때와 사용하지 않을 때 단말의 부하 상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여드리면 영상의 왼쪽 부분이 어댑티브 퍼포먼스를 적용한 경우고 오른쪽이 그렇지 않은 경우인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일정 구간에서 FPS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댑티브 퍼포먼스의 경우 이렇게 부하가 발생할 때는 동적으로 퀄리티를 조절하거나 혹은 단말의 CPU나 GPU의 레벨을 조절하면서 이러한 부하 상태를 극복을 하게 됩니다. 보트어택에서의 어댑티브 퍼포먼스 사용 결과를 보면 영상에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듯이 전반적으로 좋은 발열 관리와 성능 유지를 보였습니다. FPS는 평균적으로 4 정도 높은 결과를 보였는데요. 동쪽으로 변화하는 퀄리티 값들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단말의 부하가 줄어들어 높은 지속 성능이 유지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발열 측면에서도 전체적으로 1도 정도 낮은 단말 온도를 보여서 지속 성능에서 어댑티브 퍼포먼스가 유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다시 드리면 게임 SDK를 통해서 모바일 단말의 온도, 성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게임에서 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고 어댑티브 퍼포먼스를 활용하여 최적화된 CPU, GPU 레벨을 찾아가는 파워 매니지먼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동적으로 변화하는 퀄리티 값들에 의해 단말의 상황에 따라 게임의 부하를 조절하여 최종적으로 높은 지속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 내용인데요. 저희 게임 대부에 직접 문의를 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적혀 있는 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되고, 혹은 저희 활동에 보다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적혀 있는 링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코멘트를 달아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